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링 코에이트치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성빈센트 병원 근무하는 순환기내과 유기동입니다. 같이 그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동국대 경주병원 나등은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Getting Out of Shock에 대해서 4개의 그 연자분을 강의로 연자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나대경 교수님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제는 MCS 듀링 칩이라는 연재로 삼성서울병원 양정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양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칩 프로시저에서의 MCS의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칩 하면은 이렇게 페이션트 팩터, 어떤 히모다이나믹 팩터, 리전 팩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저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MCS를 적용하는지를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주로는 어떤 스테이블 세팅에서는 LV 디스펑션이 굉장히 심하면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이런 이제 두 가지의 팩터가 같이 공유될 때, 이럴 때 이제 MCS 백업하고 PCI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히모다이나믹 컴프로마이즈 될 때 이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이제 셀렉티브 페이션트 ACS 샥에서 MC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클래스 2B 정도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MCS 디바이스인 이제 IABP나 임펠라, 에크모, 텐덤 하트 실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IABP하고 에크모가 될 텐데요. 근데 그 히모다이나믹 측면에 있어서 임펠라나 IABP는 이제 LV 언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LVEDP가 떨어지고 마이오카드의 오토 컨섬션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프로시저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임에는 분명한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에크모는 실제 어떤 LV 온로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애프터로드가 되려들고 EDP는 되려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컨디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세팅에서 어떤 칩 프로시저에 있어서 이제 에크모 서포티드 PCI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엑스퍼트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없는 게 현실이고요.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스펙티브 랜덤 트라이얼들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이런 세팅에서 스테이블 세팅에서 LV 디스펑션이 심하고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프로시저를 할 때 간혹 에크모를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에크모를 적용하긴 하지만 어떤 에프로드나 LV 오토 컨섬션을 고려해서 어떤 에크모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하이 세팅으로 올려놓고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세팅을 보통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서포트를 하고 만에 하나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급격히 감소되는 그런 상황만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에크모 서포트를 하고 PCI를 하는 게 제 프랙티스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크모 서포티드든 MCS 서포티드든 어떤 프로시저를 할 때 그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디오제닉 샥은 어떤 과거에는 다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카디오제닉 샥도 다 같은 샥이 아니고 카디오제닉 샥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레이딩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최근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C는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클래식 카디오제닉 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D는 나빠지는 샥. 우리가 이제 바조 프레서를 하나 더 얹거나 혹은 락테이트가 올라가거나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 스테빌라이즈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그런 세팅보다 더 나빠지는 흐름의 샥을 D라고 정의하고 이후에 임펜딩 어레스트 등 에크모가 요구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이제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 E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두 분의 이제 환자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이제 환자분은 60세 남자 환자고 스테미 샥이고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 C에서 우리가 바이탈이 흔들리면서 약물이 추가되는 그런 세팅의 환자고요. 우측의 환자는 70세 남자 환자면서 이제 어레스트를 동반한 스테미 환자죠. 그래서 왼편의 환자와 오른편의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각기 이제 치료하는 게 좋겠냐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측의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 E 환자들은 에크모를 넣고 환자 서포트를 하고 PCI를 진행하는 게 당연히 옳을 것 같고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왼편의 환자는 굉장히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IBP, 에크모, MCS 서포트 하에서 이제 PCR을 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그냥 프로시저를 하고 어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좋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때 뒤늦게 이제 MCS를 서포트할지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환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프랙티스를 두 환자 다 이제 프랙티스를 공이 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졸리실 시간이고 식사하시고 굉장히 졸리실 시간이고 최근에 에크모 CPR 하는 환자를 이제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이게 하나 이제 촬영을 한 게 있어서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프로시저와 이제 제가 하는 프로시저가 이제 대부분 동일하시긴 할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R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힘든 게 여러 선생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처음에 이제 베슬 어프로치 하는 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컴프레션 할 때 우리가 니들링을 하면서 혈관 안에 이제 와이어를 집어넣고 이제 쉬스를 넣는 과정이 굉장히 페인풀하죠. 그래서 체스트 컴프레션 할 때 자꾸 니들이 튕겨 나가고 또 와이어를 넣는데 잘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PR을 할 때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잠깐만이라고 외치면은 잠깐만 스탑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항상 펑처를 하면 5초 정도 멈추고 그 사이에 튕기지 않게 하고 와이어를 먼저 넣고 다시 컴프레션을 시키는 그런 요령으로 이제 에크모 CPR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와이어 이제 에크모 세트에 들어있는 와이어가 굉장히 그 하늘하늘하고 이제 가늘어 가지고 어떤 혈관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크모 캐뉼라를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바, 테바, 타비 할 때 쓰는 어떤 바디가 탄탄한 그런 스티프 와이어로 에크모 캐뉼라를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에크모 캐뉼라를 그런 요령으로 일단은 저는 올리고 있고 뭐 다일레이터는 12프렌치, 14프렌치, 16프렌치, 18프렌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업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는 베인을 먼저 넣고 아트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베인 캐뉼라를 먼저 넣고 아트를 넣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트를 캐뉼라 넣고 베인 캐뉼라 넣고 밀다가 아트리 캐뉼라가 자꾸 튕겨 나가면은 또 이제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 이제 어떤 페모로 팜니티알 이제 바이패스를 했던 굉장히 수술했던 환자여가지고 아트리 캐뉼레이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며칠 전 케이스인데 굉장히 어렵고 다일레이터를 막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모스키토로 열고 블레이드로 스킨을 크게 열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환자고 저희가 캐뉼라를 넣고 빼고 하다가 이렇게 혈액도 이렇게 튀고 이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체 CPR을 리딩을 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펠로우 선생들이나 이제 세컨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에크모 시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순간순간 이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원만하고 어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퍼레이터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환자 다 에크모 서포테드 PCI는 다 깔끔하게 됐고
두 환자분 다 일주일 내에 이제 위닝하고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어떤 한국 그룹 말고 이제 글로벌 선두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샥 그룹의 이제 NCSI나 이제 유타 그룹에서 샥 그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저 자꾸 내놓고 있는데 르는농구의 이제 큰 어떤 그 이슈 두 가지는 히모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가자 샥일 때 라이트 하트 캐스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LVDP를 측정해서 우리가 MCS가 필요한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고 가능하면 PCI 전에 MCS 적응증이 되는 사람들은 MCS 백업해서 PCI를 하자. 이게 이제 환자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이런 메시지를 공히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는 이제 같지는 않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히모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에 포커스해서 샥 환자를 PCI 전에 넣을지 말지 MCS를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MCS를 언제 넣을 거냐는 거는 굉장히 센터별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넣을 거냐 항상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넣으면 환자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 MCS related complication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그 머릿속에 이제 상념 때문에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죠. 근데 데이터들은 항상 일찍 넣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일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펠라도 리버서블 코즈인 PCI가 예정되는 환자들은 어떤 PCI 전에 임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데이터가 더 좋고요. 저희 병원 데이터도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CI 전에 에크모를 넣고 가는 게 모탈리티뿐만 아니라 환자의 롱텀 프로그노시스도 더 좋다. 그래서 CPR 중에 어레스트가 나거나 혹은 샥이 진행되고 끝나고 어레스트가 나거나 샥인 상황에서 넣으면은 이제 일단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찍 넣는 게 좋겠다는 거고 이스케믹 난이스케믹 카디오마피스 공이 데이터를 모았던 이제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도 샥 투 에크모 타임이 짧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원내 데이터에서 바저프레스 사용량에 따라서 언제 적용하냐를 봤을 때도 하이도즈 바저프레서로 가면은 그래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시점 이상이 되면은 에크모를 빨리 넣는 게 어떤 메디칼 세라피나 IABP보다 더 좋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어져서 이리버서블 어떤 스테이지에 갔을 때 에크모를 넣거나 MCS를 하는 거는 그리 큰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MCS related 컴플리케이션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이제 어떤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그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타비 케이스인데요. 저희 타비 팀에서 에크모를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올드에이지에 LV 디스펑션이 심하고 시비어 AS고 코로나리는 스리베슬 디지즈고 LAD 특히 타이탄 리전이 있고 타비를 하기 전에 PCI를 먼저 에크모를 넣고요. 에크모를 넣고 PCI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타비를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프로시저, 밸브 프로시저를 할 때도 LV 디스펑션이 있고 올드에이지에 어떤 코로나리 병변이 같이 있을 때 어떤 프로시저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에크모 서포티드 PCI 겸 밸브 인터벤션도 현재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MCS 세팅에서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리 MI 환자에서 베슬 리베스큐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거냐. 사실 아직까지는 답은 없죠. 근데 컴플리트 트라이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컴플리트 트라이얼에서 컬프리 온리 리바스큐라이제이션이 더 어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이제 인하스피탈 모탈리티하고 CRRT 리ኳ이먼트를 줄였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컬프리 샥 트라이얼에서 이제 에크모는 단지 이제 5% 환자들만 이제 삽입이 돼 있었고 MCS를 IBP를 포함한 전체 MCS를 포함해도 4분의 1 환자들만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컬프리 샥 트라이얼의 어떤 파퓰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마일 폼의 카디오제닉 샥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현재 MCS 1화에서 이제 샥 환자에서 어떻게 리버스크를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 NCS에 앞서 얘기한 디트로이트 그룹에서 시행한 그런 데이터하고 미국 내셔널 데이터에서 보시면 MCS를 넣은 환자들이
들에서는 멀티베이스 리바스큘레이션 하는 쪽이 컬플릿보다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MCS 이라에서는 멀티베이스 리바스큘레이션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서제션이 있고요. 저희 레스큐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큐 데이터에서도 스카이 E 클래시피케이션인 에크모가 요구되는 그런 환자에서는 멀티베이스 리바스큘레이션 한 그룹이 더 유리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RC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가 들어간 멀티베슬 AMI 환자에서 이제 컬플릿 버스스 멀티베슬 리바스큘레이션 이제 랜덤을 계획을 하고 펀딩 이슈가 이제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프로포즈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크모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휴먼 네트워킹의 한계로 연락을 못 드리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가 카디오제닉 샥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더 유리하냐라는 이슈를 우리가 한 번은 이제 훑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RCT에서는 이렇게 뭘 해도 IBP vs 메디칼도 네거티브, IBP vs 임펠라도 네거티브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는 다 이제 더 포텐시한 MCS를 적용한 군이 더 나쁘죠. 그래서 나쁜 환자들한테 그만큼의 포텐시가 높은 MCS를 적용해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임펠라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도 에크모군이 나쁘고 IBP 임펠라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도 임펠라가 나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MCS는 얼리 익스피리언스하고 리슨 익스피리언스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지만 익숙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좋다. 이건 임펠라 디바이스든 에크모 디바이스든 공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샥 에크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어떤 조건,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스카이 C는 메디칼 vs 메디칼이나 IBP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스카이 D 정도가 되면은 모든 디바이스가 다 챌린징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카이 E가 되면은 에크모를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민성 쇼크 연구회 두 번째 심포지엄을 하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다가갈 거니까 많이 등록해 주시고 같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MCS 칩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명쾌하게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강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성빈센트 병원 이순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제목은 Are we saying goodbye to IABP? IABP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순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성빈센트 병원 이순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제목은 Are we saying goodbye to IBP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받고 나서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테미에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PCI가 가능해지고 포텐트 P2I12 이니비터가 가능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이제 빡세게 함으로써 이제 모탈리티를 줄여줬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환자는 5에서 10% 정도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런 환자에서 모탈리티가 여전히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서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VA 에크모나 IABP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고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IABP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라고 이제 주제를 받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2020년도부터 IABP를 넣었던 케이스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총 한 15명의 환자에서 IABP를 넣었었고 여기에서 6명의 환자가 생존해서 퇴원을 했는데 결국 6명 중에 3명 정도만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은 상태로 퇴원을 했었습니다. 결국 20% 정도가 이제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았던 거였죠. 그래서
15명 중에 이제 2명을 제가 넣게 됐었는데 2명 다 사망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도 IABP는 안 된다. 헤모다이나믹 서포트가 필요하면 VA 에크모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IABP의 히스토리를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뭐 1968년도에 미국인 CS 닥터에 의해서 이제 서지컬 리바스큘레리제이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디센딩 에올타의 그 원통형의 벌룬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이아스톨릭 시기에 벌룬을 인플레이션 시켜서 이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를 올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너리 퍼퓨전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겠고 시스톨 시기에 이제 디플레이션을 시켜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고 마이오카디알 옥시젠 디맨드를 감소시키고 카디악 웍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IABP의 효과를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리퍼퓨전이 불가능했던 시기, 그리고 스롬볼라이틱스가 가능해진 시기, 그리고 프라이머리 PCI가 가능해진 시기로 나눠서 보면 그 IABP 효과가 있었던 것은 스롬볼라이틱스를 사용했었던 시기에만 이펙티브하였습니다. 그 리퍼퓨전이 불가능했던 시기에서는 IABP가 이제 서바이벌 베네핏을 증명하지 못했었고 스롬볼라이틱스 시기에 나왔던 이제 구스트1 트라이얼을 보게 되면 그 스롬볼라이틱스를 사용했던 군하고 IABP하고 같이 사용했던 군을 비교해서 30일 서바이벌 그리고 1이어 서바이벌을 봤을 때 IABP를 같이 사용했었던 군에서 이제 서바이벌 베네핏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스롬보스로 막혀 있는데 스롬볼라이시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플로우는 개선시키지만 여기 안에 이제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디센딩 에올타에 이제 벌룬 인플레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코로너리 퍼퓨전을 개선시켜서 그 스테노시스의 디스탈 파트 쪽에 블러드 플로우가 가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옥시젠 딜리버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ABP의 과거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은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이제 스테미어 환자에서 강력하게 권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 NEJM에 발표된 이제 IABP 샥2 트라이얼이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래서 PCI 당연히 이제 IABP 군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군 간의 30일 모탈리티에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IABP 샥2 트라이얼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군에서 10% 정도, 그리고 IABP 군에서는 4.2% 정도에서 크로스오버가 있었고, 보통 이제 MCS는 이제 베일아웃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프리 PCI에 하는 게 좋은데 한 86% 정도가 이제 포스트 PCI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ABP의 현재 가이드라인은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스테미에서는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고 있고요.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 IABP 샥2 트라이얼에서 이제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스테미는 배제하고 연구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나서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IABP의 사용률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상하신 대로 이제 에크모의 사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IABP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런 이유들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센터에서 메카니컬 그 IABP 말고 다른 메카니컬 서포트가 없는 병원들도 많고 VSD나 어큐트 MR과 같은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IABP를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MCS에 비해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심플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컨디션에 IABP를 넣는 게 베네피셜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보통 IABP 가지고 연구했었던 연구들이 대부분 페일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베네피셜 했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캐비지를 하기 전에 이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여기서 이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정의는 EF가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ACS거나 카디오제닉 샥이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필락틱하게 IABP를 넣은 군과 안 넣은 군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서 보았더니
프로필락틱하게 IABP를 넣었던 군에서 약 4% 정도 모탈리티 리스크 리덕션이 있었고 MI나 레날 페일리어 그리고 ICU 스테이나 하스피탈 스테이 또한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캐비지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 프로필락틱하게 IABP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연구는 런던에서 그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버를 대상으로 IBP를 넣은 군 그리고 안 넣은 군을 그냥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웃컴으로는 퇴원 시 펑셔널 스테이투스하고 원이어 모탈리티를 보았었는데요. IBP를 넣은 군이 넣지 않은 군에 비해서 모탈리티를 줄여주진 못했지만 펑셔널 리커버리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그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버에서 만약에 MCA가 필요하다면 좋은 뉴럴로직 아웃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IBP가 펑셔널 리커버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제 폴란드에서 레지스트리 갖고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카디오제닉 샥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널 팀의 플로우에 따라서 팀이 2 이상이면 석세스풀 PCI, 팀이 2 미만이면 이제 언석세스풀 PCI로 나눠서 IBP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으로 이제 나눠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석세스풀 PCI 군에서는 IBP를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더 높았고 언석세스풀 PCI를 한 군에서는 IBP를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이제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IBP의 효과가 그 스롬볼라이시스가 가능했던 시기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서 언석세스풀 PCI가 되었다라고 하면 IBP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VA 에크모를 하게 되면 이제 LV 애프터로드가 증가되고 LV 엔드 다이어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어큐트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septostomy 하기도 하지만 IBP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LV 디컴프레션 목적으로 IBP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VA 에크모 플러스 IBP를 한 군이 에크모 단독으로만 했을 때보다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를 좀 줄여주었다라고 이제 메타 분석에서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VA 에크모를 한 사람들에서 이제 LV 디컴프레션 목적으로 IBP를 시행하면 모탈리티를 좀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는 그 영국에서 스터디가 됐었는데요. EF가 30% 미만이고 그리고 예전 코로너리 스코어링 시스템인 것 같은데 레프트 메인에 병이 있거나 바이패스 베슬에 병이 있거나 프록시말 세그먼트에 병이 있는 것들을 스코어링해서 12점 중에 8점 이상을 시비어 코로너리 디시즈라고 명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IBP를 넣은 군과 넣지 않은 군으로 랜더미제이션을 시행해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각 군당 150명 정도가 랜더미제이션이 됐는데 아웃컴으로는 6개월 메이스를 보았고 봤더니 IBP 군하고 IBP를 시행하지 않은 군하고 그 6개월 메이스에는 차이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5년 올코즈 모탈리티를 보면 그 IBP 군에서 IBP를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약 34%의 이제 모탈리티를 줄여주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EF가 낮고 시비어 코로너리 디지즈가 있는 그런 하이 리스크 PCI를 시행하는 환자에게서 프로필락틱하게 IBP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IBP 가지고 했던 연구들이 다 페일을 했는데요. 그 페일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IBP 모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그먼트 길이를 조금 짧게 해가지고 바울 이스케미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 또는 이런 원통형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디센딩 에올타 볼륨 펌프 말고 어센딩 에올타 볼륨 펌프는 어떨까라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용화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각각의 제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ABP 샥2 트라이얼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IABP가 사용이 되고 있고 IABP의 장점은 이제 코로너리 퍼퓨전을 개선시키고 애프터 로드를 감소시키고 LV의 옥시젠 디맨드를 감소시키고 LV의 그 디컴프레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선별된 환자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ABP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임펠라나 다른 에크모가 뭐 IABP보다 더 나은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IABP를 넘어서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개선시켰다는 랜덤 스터디는 이제 보여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IABP 지금 작별 인사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웰 디자인드 되어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만이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순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두 세션은 나대은 교수님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심장내과 나대경입니다. 세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천 성모병원의 변성욱 교수님이시고 STEMI with Multivessel Disease, When is the Optimal Timing입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칩 심포지엄인데 이제 스테미 위드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를 이제 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앞서서는 이제 잘 알려진 연구 결과들이랑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한번 경험했었던 그 증례 한 분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여러 연구마다 정의들이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요소, 이제 코로너리의 아나토미, 그다음 LV 펑션, 그리고 환자의 코모비디티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이제 결합해서 이제 칩을 결정한 요소가 되겠고 정의들이 하이 리스크 PCI도 정의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그 ACC 카운실에서 발표한 하이 리스크 PCI 정의를 이제 여기서 인용했고요. 여기서 이제 언프로텍티드 레프트 메인 PCI, 그다음 레스트 페이턴트 베슬 PCI, 그다음 EF가 35% 이상 저하되는 경우, 이제 컴플렉스 3베슬 디지즈,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미에서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가 동반된 경우는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 이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을 이제 참고를 했고 보면은 이제 한 40에서 한 65% 정도의 환자들이 스테미에서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다고 나와 있고 여기서 했던 멀티베슬 디지즈 정의는 여기서는 이제 넌 컬퍼리 아트리에서 50% 이상 스테노시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에서 이렇게 한 달째 모탈리티를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앞서서 이제 양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제 같이 중복이 되는데 이제 MI에서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고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컬프릭 샥 트라이얼이 이제 그 기준점이 되겠고 이 환자들은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있는 MI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넌 이제 인팍트 릴레이티드 아터리는 70% 이상 스테노시스를 이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올코즈 데스와 이제 RRT가 필요한 경우 이제 1개월째 그 경우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개월째 봤을 때 이제 컬프리 온리 PCI를 한 군에서 이제 리스크 리덕션이 한 17% 정도 이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세컨더리 세이프티 엔드 포인트로는 이제 바크 블리딩과 스트로크를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바크 블리딩과 스트로크 모두 이제 컬프리 리전 온리 PCI에서 이제 약간 더 블리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경향 블리딩도 조금 더 줄어들기도 했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컬프리 온리 PCI가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입증이 돼 있지만 이제 MCS가 서포트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멀티베슬 PCI가 더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제 베네피셜 항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1년 때도 이제 아웃컴을 분석을 했었고 이제 그 밑에 초록색 이제 박스를 보시면 이제 아까 프라이머리 아웃컴 이제 올코즈 데스와 이제 RRT가 필요한 경우 이제 컴포지 아웃컴 봤을 때
이제 역시 한 13% 정도 이제 리스크 리덕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스트로크와 블리딩은 이제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카디오제닉 샥이 없는 이제 스테미의 이제 멀티베스 디지즈에 대해서 이제 연구된 게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이고 가장 연구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컴플리트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제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랑 컬프리 온리 PCI를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넌 인파크트 릴레이티드 아터리는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아니면 FFR이 이제 0.8 이하가 확인된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CV 데스와 이제 MI로 이제 삼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4년 가까이 이제 추적을 했었고, 이제 컴플리트 리버스큘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제 한 26% 정도 리스크 리덕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세컨더리 코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프라이머리 플러스 이제 이스케미아 드리븐 리버스큘라이제이션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더 효과가 더 베니피셜하게 나와서 거의 한 50% 정도 이제 그 리스크 리덕션 효과를 이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스트래티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제가 맡은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옵티멀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넌 컬프리 PCI를 언제쯤 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컴플리트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제 세컨더리 어널리시스가 진행된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호스피탈라이제이션 때 이제 넌 컬프리 PCI를 한 경우와 이제 인덱스 호스피탈라이제이션 이후 대신 이제 45일 이내에 이제 넌 컬프리 PCR을 한 경우를 비교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45일째 랜더마이제이션으로부터 45일째 이내 그리고 45일 이후 이렇게 양군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아웃컴을 봤습니다. 아웃컴은 이제 그 우리 메인 트라이얼과 동일하게 CV 데스와 이제 MI로 이제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제 A가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위아래로 두 개 있고, B가 이제 위아래로 두 개 있고, 그래서 CV 데스와 MI를 이제 인덱스 호스피탈라이제이션과 이제 애프터 디스차지 이렇게 두 군 비교한 거 보면은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넌컬프리 PCI를 이제 시행하는 게 다 이득이 있었고,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인터랙션 값은 이제 유의하지 않게 나와서 이제 이 자료만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시기와 상관없이 이제 넌컬프리 PCI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 베니피셜하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일째 이내와 45일 이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이제 그 베네핏이 초반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베네핏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컴플리트 트라이얼에 대한 이제 그 세컨더리 어널리시스는 이제 그 보시면 거기서 컴플리트 리버스큘레이션 받았던 군에서 이제 인덱스 호스피탈레이션 때 PCI를 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스테이지 PCI로 하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이제 인덱스 프로시저 우리가 처음 시술을 할 때 컴플리트 리버스큘레이션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테이지로 할지 이거 자체를 이제 스테미 상황에서 비교를 하는 연구들이 몇 개 있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 논문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0명 정도 환자가 모였고, 결과를 봤더니 이제 인덱스 프로시저 때 이제 넌컬프리 PCI를 하는 거랑 아니면 스테이지드로 PCI를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스, CV 데스, MI, 리버스큘레이션 모두 이제 뭐 인덱스 PCI 때 아니면 스테이지로 하는 거 둘 다 이제 효과는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게 연구의 제한점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세컨더리 어널리시스다 보니까 이제 양 군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좀 차이가 꽤나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웃컴에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기저질환들, 이제 그다음 아나토미칸 또는 프로시저럴 팩터들이 이제 상이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미테이션은 이제 데피니션이 아웃컴 데피니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아까는 CV 데스와 MI로 봤는데 이제 그 이스케미아 드리븐 리버스큘레이션을 이제 아웃컴의 한 요소로 이제 포함을 했었더니 이제 그 얼리 넌 컬프리 PCI가 좀 더 베네피셜하게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덱스 프로시저 때 이제 컴플릿 리버스큘레이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연구에 참여했던 피지션들의 바이어스들인데, 이제
환자가 스테미 환자가 조금 더 로우 리스크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조금 더 미뤘다가 이제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리미테이션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요 아까 그 세컨더리 어나리시스에 대한 이제 에디토리얼을 쓰셨던 이제 분께서는 이런 그 제한점들을 상당히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자료만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그 잭 케이스 리포트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발표한 게 있던데, 이제 넌 컬프리 PCI 이제 스테미 상황에서 넌 컬프리 PC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일단 현재까지 클래스 1A로 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PCI 이후에 스테이지드로 PCI를 할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덱스 프로시저 때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그 at the time of primary PCI는 이제 클래스 2B, 이제 아직 에비던스가 조금은 이제 약하기 때문에 클래스 2B로 권고되고 있고, 그다음 아까 이제 그 카디오 샥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넌 컬프리 PCI는 이제 권고되지 않는다. 이게 클래스 3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 한 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월달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케이스고, 이제 그 그때 한 월요일날 오후 한 5시 반 이 정도 이제 그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오신 환자분이고, 이제 68세 남자분이고 흉통으로 오셨고, 왔을 때 혈압이 이제 60에 4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봤더니 이제 V4, 5, 6 ST 엘리베이션이 있어서 뭐 이게 위치는 이제 레터럴 리드가 되겠지만 이 BP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 뭐 빅다이고날이거나 아니면 프록시마 LAD 이제 오클루전 통해서 이제 다이고날까지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 심초음파를 하느라고 자료가 없어서 이제 영상을 따오지 못했는데, 이제 뭐 글로벌 하이포카이자 있었고 한 이젝션이 한 30%도 채 안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레프트 했더니 이제 프록시마 LAD 토탈 오클루전이 보였고, 토탈 오클루전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라이트 코로너를 이제 엔지오그래프를 했더니 여기도 지금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보이고, 이제 끝에 보시면 이렇게 스롬보스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판단을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스테미 위드 이제 카디오제닉 샥으로 판단을 했었고, 이제 저희 그 학과 교실 내에서 이제 앞서 이제 이수란 교수님께서 한번 발표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들었던 이제 더블 컬프릿 이제 스테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AD, RCA가 막힌 거 들었고, 아까 참고로 이제 LAD 같은 경우는 그 CTO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제 그 RCA를 찍을 때 이제 콜레터럴 베스를 봤는데 일단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 이제 여기 시술을 하면서 이제 인페리어 리드 2, 3 AVF가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뭐 시술 엔지오그래피 끝날 무렵에는 이제 확연하게 ST 엘리베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일단 이제 RCA에서 스롬보스가 명확하고 ST 엘리베이션이 인페리어 리드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일단 그쪽을 먼저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RCA 이후 LAD로 순서를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그 노르페네프린 당연히 인퓨전 시작했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뭐 실수를 한 부분인데, 이제 노르페네프린을 주고서 혈압이 뭐 한 거의 시스톨리 100대까지 잘 올라오고 적은 용량에서 잘 회복이 되고 있길래 이제 에크모나 이런 IVP를 생각을 했다가도 일단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괜히 이제 오판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시행했고, 그래서 RCA를 이제 볼룬하고 나서 플루 회복되고, 이제 스텐트를 이제 2군데 넣었고, 하고 이제 스텐트 임플란트 이후에 이제 노리플로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장을 하지 않고 이제 그 플로로만 봐서 이제 영상은 없는데, 노리플로어가 와서 이제 그 FCC맵을 투여를 했었고, 그래서 뭐 FCC맵 그다음 나이트레이트 주고 나서 이렇게 플로어가 잘 회복돼서 하고 날 수 있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콜레터럴 베슬이 있는지 이제 RCA를 찍어봤는데 이제 LAD 쪽으로는 이제 전혀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LAD 쪽도 이제 시도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 한번 이제 와이어링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쉽게 와이어링이 되었고, 한 번에 쉽게 와이어링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스롬부스가 맞겠구나 싶어서 이제 벌루닝을 했고, 이제 하고 났더니 플로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조금 다이아고날 좀 근처에서 이렇게 스럼부스도 약간 보이고 여기도 더블 커플릿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조금 더 해줬더니 여기 이제 다이아고날 브랜치 이 바이프케이션에 스럼부스 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길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기 직전까지 보니까 이제 혈압도 오히려 잘 회복돼가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을 거의 이제 중단할 정도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디오펜시 베트리큘러 리듬이 발생했고 그다음 바로 이제 VP이 생겨서 그때 이제 그 DC 카디오 버전을 하고 CPR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CPR 하는 중간에 잠깐 짬 내서 한번 이제 확인했었던 거고 이제 LAD가 이제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확인했었고 이제 크게 흘러오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VP이 지속이 됐었고 뭐 그 샥도 뭐 한 대여섯 번 이상 이제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아미오다로 뭐 각종 약제들을 다 투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분 이상 VF가 이제 지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에크모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리듬이 아예 PEA로 바뀌면서 뭐 전혀 손실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서 한 30분 정도 CPR을 하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셨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아주 하이 리스크 PCI에 해당되는 경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고 이제 에크모든 IVP든 준비를 했었어야 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뼈저리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제가 했었던 이제 그 치료 모다리티에 대해서 좀 잘못은 없었는지 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과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컬프릿이 어딜까? 아니면 둘 다 컬프릿일까? 아니면 둘 다 컬프릿이라면 어떤 혈관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스텐팅 자체가 이제 뭐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디퍼 스텐트 이제 트라이얼도 있었고 스텐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이제 컨저버티브하게 약물로 이제 스롬보라이시스를 하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포턴트 답트를 쓰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았을지 이런 이제 궁금하고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들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면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더블 컬프릿 MI는 한 5% 정도 이제 보고된 게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제 비중을 보면 LAD와 RCA가 같이 있는 경우가 50% 정도 차지하는 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어떤 혈관을 먼저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퍼 이제 스텐팅 트라이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단 뭐 스텐트를 디퍼하는 거는 굳이 뭐 이득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긴 했습니다. 아직도 뭐 답은 저는 아직 해결을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까지 오늘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 토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연자를 소개시키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박훈준 교수님, 리주베네이션 for the heart 셀 테라피입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그 CF 환자에서 아주 험한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프로시저를 하더라도 이제 LV 펑션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제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좀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또 그런 한계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은 아까 그 취입 환자들 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밟죠. 리모델링에 의해서 어드밴스 하트 펠러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걸 어떻게든 저희가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 전부터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심장의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줄기세포주를 사용할 거냐 또 어떻게 그 세포를 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여태까지 많이 연구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멜에서 오는 모노누클레어 셀이 제일 많은 임상 연구가 됐고요. 그 이후로 뭐 메센키멀 스템셀이 좀 되고 있고 카디악에서 오리진한 프로제니터 셀이나 스템셀들이 좀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안 쓸까요? 전체적으로 이젝션 프랙션을 평가하는 그 뭐 에코나 MRI를 하면 4% 좋아집니다. 약간 약간 인터퍼스널 뭐 이런 베리에이션을 따지면 4%가 크지는 않죠. 근데 얘를 아웃컴을 MRI로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의사들이 이제 줄기세포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줄기세포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김효수 교수님이죠. 그래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매직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많은 페이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들을 잘 들여보시면 대조군이 떨어지면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대조군이 올라가면 줄기세포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 그걸 저희가 해봤죠. 저희도 똑같이 CMC의 이제 매직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한적 의료 기술로 했는데 이렇게 환자한테 G-CSF를 한 5일 정도 주고 본메로에서 페리페라로 모노누크셀을 많이 리크루트를 한 다음에 그걸 에이페레시스를 시켜서 줄기세포를 얻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에 에이페레스에서 컬렉션한 모노누클레어 셀을 인트라코너리로 이제 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 MSC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컬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페레시스를 하니까 짧게 줄 수 있죠. 짧은 시간 내에 일주일 내에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등록하려고 이제 했었지만 실제로 많은 등록을 하지는 못했고요. 치료군 10명, 그다음에 대조군 12명.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베이슬라인 이젝션 프랙션은 한 45% 정도 두 군 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이 비슷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거의 한 10번 정도 바꿨어요. 사실 꿈이 컸죠. 처음에 베이슬라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5% 아래 환자 절대 안 옵니다. 거의 없고요. 뭐 40% 거의 없어서 거의 인클루전은 50%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대부분 아까와 같은 노블리 플로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테미 환자가 100%로 컬프리스는 거의 LAD 환자였었고요. 이 환자를 처음에 이제 인덱스 프로시저 할 때 노리플로가 좀 많았습니다. 이션 프레션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간 좀 묵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벌룬하면 노리플로가 많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GCSF를 줘가지고 용량 다 따져서 본매로 이제 받고 에이페리시스에서 페리페랄에서 리크루트된 스템셀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오토로그스로 내 줄기세포를 나한테 받는 경우는 내 본매로의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똑같은 프로토콜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CD34의 스템셀들의 그 숫자가 엄청 베리어블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어덜트 스템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둔 건 다 줬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는 좀 심장 기능이 좀 좋아진 환자인데요. 에이펙스 쪽에 조금 월모션이 살아나고 6개월 뒤에 퍼프션도 조금 좋아지는 이렇게 좋아지는 환자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인터벤션 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지 똑같이 그 서울대의 매직셀 프로그램처럼 컨트롤이 좋아지면 인터벤션을 하는 거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문제고요. 퍼퓨전도 마찬가지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진짜 이런 어렵게 환자를 MI 얼마 안 된 환자를 G-CSF를 5일 정도 주고 그거를 5일 있다가 페레시스를 해서 NGO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주는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관상동맥류를 주는 어덜트 스템셀 테라피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떤 아주 스트롱한 세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MI 때 로리플로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줄기세포를 줄 때 오버 더 와이어 팁에다가 주거든요. 엄청 저항이 심해요.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청 심한데 열심히 줍니다. 줄 때는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스탑 앤 플로우, 그러니까 벌룬으로 한 1분 정도 맞고 그동안에 주고 다시 디플레이션 시켜가지고 3분 정도 플로우를 주고 이거를 한 3번에서 7번까지 합니다. 양에 따라. 근데 그러면 이게 일주일 안에 하니까 이게 노리 플로우가 벌룬만 살짝만 건드려도 노리 플로우가 다시 와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IP를 넣고 CCU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안전하다는 프로시저로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아서 10명 했는데 거의 4명 정도가 노리플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셀프로 그냥 없어지는데 한 명이 ICU에 한 번 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안전하냐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게 일주일 안에 했지만 제가 이제 그 파미셀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한 달 컬처에서 주는 거는 환자가 한 달 동안에 좀 이렇게 스테이블해지니까 그거는 저도 로우리프 거의 안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 수가 적어서 메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CMC는 걷는 과정이나 이런 건 다 이제 괜찮은데 세이프티 이슈, 그다음 에피커시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노력들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포를 주면 남지 않는다는 문제, 리텐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3%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MI가 워낙 허스트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살아남질 않죠. 이런 문제 하나를 극복을 해보자, 이런 게 이슈였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토로그스를 하게 되면 뭐 다 다르거든요. 여기 유기동 교수님 계시지만 본메로하고 또 여기 젊은 분들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좀 이렇게 스탠다드제이션을 해서 오프더 셰프로 쓸 수 있는 이런 셀 소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 수를 아주 세포 리텐션을 올리기 위한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슈퍼 스템셀, 굉장히 강력한 프로리퍼레이션이나 뭐 디퍼레이션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이용해 보자, 이제 이런 거를 했었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오사카 대학의 그 요시키 사와라는 사람이 iPS 인듀스 카디오마이사이트로 심장 패치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세이프티 이슈로 5명을 인로를 하고 있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했던 연구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체 공학 기반 생체 내 프라임, 그러니까 패치를 만들었는데 그 패치의 능력을 아까는 그냥 iPS 인듀스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 그냥 얹었지만 여기에는 프라이밍 효과를 이용해서 패치 효과를 좀 좋게 해가지고 파라크라인을 오랫동안 강력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세포의 리텐션과 세라피틱 에피커시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패치를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시간이 지나면 카디오마이사이트로 다이렉트 디퍼런스 될 수 있는 직접 교차 분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사인자를 넣어가지고 인비보 내에서 이렇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CM으로 가서 CM이 심장의 기능을 도움을 이렇게 주게 하는 이런 연구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장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좋아져야 줄기세포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밖에 쪽에서는 MSC를 만든 패치를 붙이고 심근 쪽에는 iPS 인듀스 카디오마이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병합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밖에 패치가 붙어 있는 게 8주 이상 굉장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좋게 하고 찔러준 카디오마이사이트는 훨씬 더 그 좋은 착상하기 좋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에피커시를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또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서 비슷한 컨셉이지만 패치를 아까 뭐 MSC가 아니고 STF1 알파 엔지니어링 MSC라고 해서 STF를 많이 내서 혈관을 진짜 많이 만들게 하고 실제로 인파크 에어리어에는 iPS EC를 찔러줘서 혈관이 컴프레hen시브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이런 프루브 오브 컨셉들의 연구를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리주버네이션인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플랫폼은 MI 환경에서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좋게 해서 세포를 분할을 시키는 거라면 이번에는 좀 연령에 따라 헤테로전시한 줄기세포를 어떤 약물, 케미칼을 치거나 무슨 이걸 쳐서 그 세포를 리주버네이션 시키는 거죠. 아주 젊은 쌩쌩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찔러줬을 때 세포 효과가 어떠냐를 보는 것 연구가 이제 그 MH와 1685라고 하는 그런 케미칼인데요. 이 케미칼을 아주 시니스에 빠진 카디악 스템셀에 쳐줘가지고 그 세포를 아주 영하게 만드는 거죠. 영하게 만들어서 세라피틱에 이제 동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리주버넌 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의 리주버네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를 아주 포텐션 시키거나 아니 심장에 놓여 있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좋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재생시키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바라건대 이런 연구들이 결실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치입 환자들한테 좀 이렇게 손쉽게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원준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교수님들 5분 모셨고요. 우리 최규영 선생님부터 뭐 질문 또는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지병원의 최규영입니다. 저희 양정훈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앞서가는 뭐 유타 대학인가요? 그런 데서 이제 헤모다이내믹 이밸류에이션을 조금 먼저 MCS 넣기 전에 하는 걸 좀 레코멘드 한다고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능한 빨리 저희가 이제 에크모를 넣는 거를 권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스도 에크모가 있긴 한데 케이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또 넣었을 때 제가 뭐 헤모리지 같은 컴플리케이션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넣었을 때 매니지를 잘할 자신도 좀 잘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걸 빨리 넣을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인디케이션이 확실할 때 넣을지 또 보험 문제 이슈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예, 두 가지 이제 질문 드리면 실제로 어, 항상 캐스룸에서 넣으시는지 아니면 더 빨리 넣으실 때도 있는지 뭐 ER이나 이런 세팅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정말로 판단하실 때 얼마나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시는지 에코에 넣는 거를 실제 그 응급실 베이스에서는 캐스랩으로 올려서 하지 않고요. 응급실에서 이제 그 샥이고 어레스트가라고 그러면 흉부외과에서 베드사이드 어프로치를 하고요. 캐스랩에서 올라와서의 이제 샥이면은 캐스랩에서 혹은 CCU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의 샥이나 어레스트는 플로로 가이드로 이제 옮겨서 하고요. 근데 동선이 크다 그러면 베드사이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라이트 캐스를 하고 결정하지는 않고요. 임상적으로 샥이다 그러면은 좀 빨리 적용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라이트 하트 캐스를 해서 카디아가 없이 몇 리터 이하일 때 넣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메커니컬 서포트를 할 때 그 우리 그 볼륨에 따른 그 모탈리티 차이가 없나요? 우리 최경 교수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삼성병원처럼 하이 볼륨이면은 이렇게 좀 모탈리티가 낮고 또 로우 볼륨인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높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 이제 서울 같은 그 지역은 좁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기네 볼륨이 낮은 데서 직접 에크모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트랜스퍼를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제 데이터는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는 그 심평원 데이터로 이제 하스피탈 그 에크모 볼륨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을 본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에크모를 애뉴얼리 30개 이상 하는 병원이 이 성적이 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륨 디펜던트한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 결국에는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에크모를 넣느냐의 이슈가 아니고 넣고 나서 에크모 합병증을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에크모 넣고 그 초창기에 그 전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전원이 많아서 이제 생생한 환자들을 제가 볼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페네트레이션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요. 에크모를 각 병원에서 대부분 다 매니지를 다 하고 한 일주일 열흘 다 해보고 정 안 될 때 이제 트랜스퍼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때 환자를 보게 되면 저조차도 굉장히 버든이 많이 되고 힘이 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초창기에 어느 선에서 환자를 보내십사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리버서블 페이지에서 어떤 리퍼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 환자 서바이벌은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리커멘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조금 거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꼭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역마다 샥 센터가 있어서 적극적인 리퍼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서브셋에서 이거를 에크모를 넣고 이제 그 트랜스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볼륨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카디올로지스트나 서전이 얼마만큼 이제 러닝 커브가 그려져 있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뭐 제가 맨 처음에 그 에코 넣을 때는 사실 엄청 환자분을 잃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승원 교수님이 할 때는 뭐 거의 삽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러닝 커브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인디케이션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흉배과랑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웃 오브 호스피탈에 CPR 오래 했는데 이 환자를 MI라고 그 이제 캣방에 가서 에크모 넣고 PCI 하는 게 멘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브레인 데스로 이제 환자분을 잃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에크모를 과연 해야 되느냐 갖고 한참 한 디스커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모탈리티를 올리는 거는 인디케이션 얼마나 잘 잡느냐랑 러닝 커브를 그리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강인숙 선생님. 네, 이대 목동 강인숙입니다. 양정훈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카디오제닉 샥 컨디션에서 우리가 에크모를 넣게 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다 환자가 어레스트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벤틸레이터 케어가 다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하이 리스크 PCI에서 에크모를 이제 선제적으로 넣는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뭐 환자가 펄모너리 이데마도 심하지 않고 퍼포먼스 테스트 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벤틸레이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크모 환자를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데 혹시 그렇게 벤틸레이터를 하지 않은 컨디션에서 에크모만 뭐 유지하고 어웨이크 에크모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뭐 인디케이션이 따로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웨이크 에크모 저는 이제 그 디폴트 스트래티지로 어웨이크 에크모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세데이션 시키고 벤틸레이터를 걸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환자의 그 상황 파악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에크모 유지할 때도 어웨이크 에크모가 유리한 게 환자의 컴플레인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빨리 컴플레인해야 그 문제를 그 빨리 어프로치하고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믹 엠볼리제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혹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벨리에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벤틸레이터를 하고 세데이션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벨리에이션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미 다 사건이 끝나고 바스큘러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환자를 아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모든 환자를 어웨이크 에크모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어웨이크 에크모가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페인풀했던 기억은 이게 젊은 그 이식 대기 환자를 어웨이크 에크모로 계속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냥 차라리 나를 좀 재워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적절히 이 균형을 맞추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원 이정훈입니다. 저는 박훈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템셀을 주입을 할 때 제가 MI를 맞은 그런 리저널한 마이오카디움 위주로 셀렉티브하게 주입을 하는지 아니면은 홀 마이오카디움으로 주입을 해서 전체적인 펑션을 증가시키는지가 한 가지 궁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에피카디움으로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트 바깥쪽에서 패치를 됐을 때 리주미네이션 되는 것은 에피카디움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넌스테미 같은 경우는 엔도카디움 쪽에 좀 더 그 데드 마이오카디움이 많은데 그쪽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스터디들은 없는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잠깐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데미지 받은 마이오카디움 위주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컬프릿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했던 것도 그 LAD에 컬프릿이 있어서 스텐트를 대고 그 스텐 안에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벌룬 오버 더 와이어 벌룬으로 이제 벌룬을 인플레이션 하고 팁에다가 와이어를 빼고요. 팁에다가 이제 인젝션 하는 거니까 그 컬프릿 리전의 디스탈 파트에 이제 리제너레이션 하는 세포가 가는 거라 네, 그거는 이제 그 컬프릿 리전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엔도카디움 어프로치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패치는 사실 오랫동안 파라크라인이 있고 아까 에피카디움에 먼저 가긴 하지만 뭐 전반적인 홀 마이오카디움에 다 파라크라인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런 패치 어플리케이션이 임상이 좀 어렵잖아요. 항상 뭐 과제 얘기 뭐 발표하러 가면 가슴 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증이 되느냐 항상 이런 질문을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랜스카테터 엔도카디알 인젝션을 합니다. 그런 컨셉으로 네, 노가 카테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7군데 8군데 그 EP하는 그 매핑을 해가지고요.
보도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젝션을 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컨셉들이 이제 있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 많이 나왔듯이 캐비지 환자들 캐비지 할 때 다 바이패스로 그라프트로 연결을 하는데 큰 혈관만 있거든요. 근데 MI에 생기는 그 아까 노리프로 생기고 다 파이브로 생기는 거는 그 엔도셀룰 라이닝이 다 깨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큰 혈관들은 이어주지만 마이크로 바스큘러 네트워킹은 사실 피지올로직하게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 바스큘러 리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서 그 캐비지를 할 때 큰 혈관 하면서 패치를 붙여주면 그 작은 데스의 네트워킹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리모델링이 줄 거다. 이런 쪽에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해서 캐비지 환자를 다 이런 패치로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하게 되면 좋을 것이라는 쪽으로 많이 어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김용구입니다. 저도 박훈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이게 토탈 이스케믹 타임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이젝션 프랙션의 회복이 아주 베리에이션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넥스트 프로젝트를 오히려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EF를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토탈 이스케믹 타임이 똑같더라도 회복이 안 되고 이 팩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거를 임상에서 우리가 하면서 하기가 지금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정도도 거의 요즘은 줄기세포 가지고는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동물 모델을 얘기를 하셨는데 동물 모델은 사실은 베리어블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스케믹 타임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딱 그 이젝션이 딱 떨어지는 그 컷오프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찾아서 그러니까 너무 이스케미아를 조금 주게 되면 이 MI가 오는 베리어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데이터 해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리코란딜 얘기하셨는데 사실 리코란딜 저희도 해봤는데 직접적인 카디오 프로텍션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푸릇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생각에 처음 이니셜 MI가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우리가 카디오마이사이트만 관심을 갖는데 처음에 망가지는 건 엔도셀리알 셀이거든요. 그 엔도셀리알의 배리어가 깨지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플라메이션이 가고 뉴트로필이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거기서 뉴트로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ROS를 내서 그때 그냥 당장 심장에 아작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엔도셀리알에 타겟팅하는 그런 어떤 테라피틱 스테빌리저 EC의 그 정션을 스테빌라이저 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대전 성모 심장내과 이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제 코멘트 하나랑 저희 여기 양정 교수님, 이순환 교수님, 좌장 교수님 전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가 이제 샥인데 카디오제닉 샥 환자나 하이리스크 칩 환자에서 이런 우리가 리바스쿨라 PCI가 필요할 때 에크모를 넣고 PCI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단 이제 양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에크모 자체가 LV 언로딩이나 LV EDP 측면에서 좀 안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임펠레나 탄다마트 같은 메카니컬 서포트 디바이스하 프로텍티브 PCI를 시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조금 더 많이 인터벤션 카디올리스트가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크모를 이제 넣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VA 에크모는 많이 넣고 관리를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VA 에크모 넣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환자를 매니지먼트,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몇 년 경험해 보면 예를 들면 VA 에크모 넣고 난 다음에 LV 펑션이 좋아져서 위닝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위닝이 안 돼서 LAT 컴펜션이 필요하거나 벤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렁이 파이브로스에서 VV 에크모로 모드를 체인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렁 풀모널 해머리지 때문에 VA 에크모로 체인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는데 그거에 대한 저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헌도 좀 적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드 체인지를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환자를 잃은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팁 같은 게 있을지 혹시 두 교수님이나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좀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시민성 쇼크 연구의 매뉴얼을 이제 작년에 만들어서 릴리즈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이제 기술을 했고 이제 어떤 팁을 많이 이제 담아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VA 에크모에서 시작해서 VAV로 가기 시작하면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VAV의 옵션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옵션이고요. 그 VAV라는 게 우리가 VA 플로우하고 VV 플로우의 이제 포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렁이 몇 프로 나쁘고 하트가 몇 프로 나쁘고를 맞춰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VAV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VAV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매우 그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벤팅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렁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거의 원인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벤팅을 하면서 그게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고 물을 빼나가면서 렁을 리커버리 시키는 게 1번이지 VV 에크모로 순간 산소화를 올려주면서 렁의 프레셔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로 놔두면 그 환자를 그 순간은 넘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렁 리커버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회복이 돼도 벤틸레이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VAV는 후의 옵션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벤팅 타이밍을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MI 후에 이제 힐링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일주일 만에 이제 스템셀을 그 모노 뉴클레오사이트를 인퓨전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아주 액티브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 타임이 이렇게 코로나리 아트리 셀렉션에서 그 임팍 존에다 주는데 그게 이제 뭐 로리플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마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초창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인플라메이션이 혈관이 다 막 깨져버리잖아요. 패솔로지를 보면은 그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지 그게 또 오히려 향후에 그 리모델링을 막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임팍된 그 센트럴 존을 우리가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임팍 보더 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 우리 전염병 관리하듯이 그게 못 넘어오게 하는 거, 못 넘어오게 하는 어떤 배려를 만들어보는 그런 치료 방법이 또 아마 향후에 이게 좀 연구가 되면은 LV 펑션을 계속 디테레이션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연구하고 계시겠죠? 네, 그 일단 네, 재생을 하려면 angiogenesis first and second cardiomyogenesis 이거는 뭐 다 이런 컨셉인데 그래야만 효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크라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도 전에 약간 앰비규언트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좋게 아주 페이버하게 만들어서 인팍 사이즈를 최소화시킬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블 마이오카르디움도 많이 같이 살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리제너레이션은 아주 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엔도셀셀을 강조를 많이 한 거고요. 또 저희 그 고대 권영근 교수님하고 이제 생화학과 교수님이 EC 블로커라는 그 CU004라고 하는 약물을 개발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IR 모델을 주고 그걸 IV로 주면 EC 코로나리로 이렇게 가서 EC의 정션이 안 깨집니다. 안 깨지니까 노리 플로 물론 소동 보니까 노리 플로 이론적으로는 안 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 뉴트로필도 안 가고 카디오마이스트 에이프토시도 줄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초창기나 리제너레이션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기에 이 데미지를 어떻게 적게 하느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두 분 연자분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이순환 교수님한테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조선대병 기용입니다. 그 사실 아까 그 제가 양정훈 선생님 마지막 슬라이드도 보면서 약간 혼란을 느꼈던 게 그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 있을 때 IBP를 적용을 하고 이제 스카이 그레이드가 2까지 올라가면 에크모를 넣는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IBP가 생각보다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에서 리코멘데이션 살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5케이스 정도 경험을 해보면 IBP를 넣고 기다릴 만한 여유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전 5케이스 거의 다 에크모 넣고 수술로 들어갔거든요. 거의. 저도 IBP를 많이 넣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IVP 넣고 일단은 그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 하면은 바로 에크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원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서가 0. 그 kg당 분당 0.3 미만까지는 IVP가 좀 커버가 가능한데 0.3 이상에서부터는 에크모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IVP 이용해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사실 프리 엔지오 PCI 하고 나서 프리 PCI 때 그 프로필락틱으로 IVP를 넣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뭐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하다가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에크모로 좀 서포트를 받으면서 메카니컬 서포트 받으면서 PCI를 하는 게 조금 더 세이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MRVSD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근데 MR이랑 이제 VSD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경우에는 아직 그 IVP가 그 레코멘데이션 되고는 있는데 그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는 이유가 약간 그 IVP 샥2 트라이얼에서 그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경우는 배제가 되고 연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고 당연히 그 환자들도 이제 OP를 가기 전까지 IVP로 시간을 끌다가 IVP로 안 되면 결국은 에크모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이게 보면 한 얼마 시간 지나지 않고 확 떨어지더라고.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훅 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IVP를 하다가 안 돼서 에크모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양정호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에크모 로우 프로를 하더라도 에크모를 달아놓고 안 좋아지면 플로를 올렸다가 수술로 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성욱 교수님한테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를 보여주셨는데 그 안타까운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혹시 지금 리뷰해 보시면 그때 에크모를 좀 바로 넣는 게 좋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혹시 뭐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엔지오그래피가 끝난 직후라도 이제 그 에크모를 했었어야 될 거라 생각을 들었고 이제 그 노르에피네프린 그 용량이 한 뭐 0.1, 0.2 정도만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이제 줘도 BP가 잘 회복되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또 그 컴플리케이션 에크모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금 두려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넣고 해보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리프렉토리하게 VF 생긴 거 이제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이제 저도 이제 뼈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꼭 했었어야 되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렇게 툭 더블 컬프릿이 오신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나 레코멘데이션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저희 이제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이 뚫기만 많이 하는데요. 이 리퍼퓨전 인저리가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거의 전체 카디오마사실 데스의 40%를 리퍼퓨전 인저리에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같이 막 투베스리 토탈로 막혀서 뭐 인젝션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오픈할 때 이 어떻게 하면 노 리플로 그러니까 리퍼퓨전 인저리를 줄일 거냐에 대한 전략이 좀 있으면 그래서 저게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플로우는 각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있다가 저게 나빠지는 이유는 거의 리퍼퓨전 인저리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리퍼퓨전 인저리에 대한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얘기하신 뭐 니크란딜이든 뭐든 하여간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사전에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아주 네 분의 훌륭한 강의 그리고 우리 패널 선생님들의 코멘트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